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사슴 뼈로 뼈촉을 만들고 철촉이랑 비교하는 비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골촉이 가벼우니까 조금 더 멀리 갔었죠. 물론 충격량, 위력에는 무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촉이 당연히 더 위력적이었겠지만 애초에 뼈촉, 골촉은 싸게 대량 생산하는 무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냥 일반 병졸들 아무나 맞아라,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골촉은 가볍기 때문에 목궁 같은 단일 나무 활로도 잘 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철촉은 각궁으로, 골촉은 목궁으로 조합해서 쓴다면 딱 비싼 무기, 값싼 무기, 하이로우 믹스 전략이 딱 구성되는 느낌입니다. 험한 구성과 저격도 병행할 수 있겠네요. 고가치 표적은 각궁과 철촉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목궁과 골촉으로 우르르 화살비를 뿌리고, 그러다가 틈새가 보이면 철갑 기병이나 보병진을 밀어넣고, 이게 가야의 기본 전술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철행하라 가야가 왜 이토록 많은 뼈화살촉, 골촉들을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위력을 몸으로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3가지 관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돼지 생고기에 삼배천을 감았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은 일반 병졸을 상정한 관역이죠. 두 번째는 가죽 찰갑과 삼배천을 누른 고기입니다. 가죽 갑옷을 입은 병졸을 상정한 관역이죠. 마지막 3번째는 철제 찰갑을 두른 생고기, 장수를 뜻하는 관역입니다. 실험했을 무기는 이전에 비거리 테스트했던 바로 그 산뽕나무 목궁입니다. 파운드는 40파운드 초반 한 43 정도가 나왔고요. 작년 송현동에서 나왔던 뽕나무 활과 사이즈를 비슷하게 만들었더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근거리 관통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실전적 거리인 13m 정도에서 관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뼈촉은 대표적인 5종류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이 선 승배 달린 촉, 끝에만 날이 서 있는 승배 달린 촉, 각각 긴 것과 짧은 것 총 4종과 함께 승배가 없는 넓은 삼각 만이평 촉까지 써볼 겁니다. 속도 한번 재볼까요? 속도계입니다. 촉은 철촉형입니다. 쏩니다. 아까 초반에 31.4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27.9, 시속 110km, 시속 100km 두 번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40파운드 초반 치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3배 옷을 입은 일반 병졸을 한번 근거리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만 날이 서 있는 긴 뼈촉입니다. 길이는 80mm입니다. 쏘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갔죠. 해보겠습니다. 촉이 좀 덜렁거리죠. 80mm짜리 앞쪽만 날선 거는 90.25mm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45.73mm짜리 짧은 앞쪽만 날 서 있는 승배형 골촉입니다. 아까 긴 거의 거의 절반 정도 되죠. 지금 촉이 안에 남아버렸네. 그 촉이 다 들어갔고 요만큼만 더 더해주면은 그러면 46.83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날이 선 것 같은 경우는 길이가 82.7mm짜리 아주 긴 촉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쑥 깊이 들어갔죠.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136.31mm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날이 서 있는 짧은 촉을 써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44.85 3배 돼지고기에 써보겠습니다. 쑥 들어간 다음에 그냥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촉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니까 44.85 혹은 45mm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확실히 촉이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전체적으로 날이 서 있다 보니까 얇잖아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좀 충격에는 확실히 약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아까 봤던 것처럼 좀 괜찮네요. 이번에는 삼각 만이평 촉을 쓸 겁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적인 형태죠. 미늘이 있어서 아마 잘 안 빠질 거예요. 길이를 재보자면 미늘까지 포함할게요. 그러면 69.8 만이평 촉 쏴보겠습니다. 쏩니다. 아예 안 빠집니다. 아예 안쪽에 촉을 남겼고요. 74.6에다가 촉 길이를 더해 주시면 그러면 거의 144.4mm가 들어가고 촉도 몸 안에 남긴 겁니다. 전통적인 형태인 만큼 위력도 괜찮군요. 3배 옷만을 입은 고기를 뼈촉으로 쐈을 때의 제 충평은 이렇습니다. 갑옷이 없을 경우 뼈촉은 매우 위력적이었습니다. 날세움의 차이가 무관하게 촉 전체가 관역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촉이 길수록 관통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니까 더 촉이 깊숙이 파고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관역은 바로 오칠을 한 가죽 갑옷을 입은 관역입니다. 쪽만 날이 서 있는 긴 촉입니다. 80mm였죠. 오케이. 12.05mm가 뚫렸네요. 앞쪽에 날 세운 부분 있죠? 딱 그만큼만 들어갔습니다. 방어구로 갇히기 시작하면 앞에 날은 세우기는 해야 되나 봐요. 이번에는 앞쪽만 날 서 있는 짧은 촉입니다. 48.14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짧은 촉도 역시나 날 세운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더 좁게 만들고 날이 더 잘 서 있었다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17.83mm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날이 서 있는 긴 촉입니다. 82.7mm짜리 3배 고기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줬었죠.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촉 길이만큼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왔다. 네, 촉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전체 날 서 있는 짧은 촉입니다. 아까 긴 촉은 다 들어갔어요. 짧은 촉은 어떨까요? 51.7mm. 앞쪽 찰갑 하나, 뒤쪽 찰갑 하나까지 다 뚫고 촉 부분을 다 밀어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51.7mm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쐈던 삼각 만이평촉 그대로 또 쏴보겠습니다. 69.8mm짜리 쏩니다. 가죽끈을 뚫고 쑥 들어가 줬습니다. 갑찰은 하나 정도밖에 못 들었고요. 두 겹짜리 못 들었네요. 요만큼 들어갔네요. 이 골촉은 전체적으로 날이 서 있을 때 확실히 관통력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32.35mm. 아쉽게도 아까 그냥 생고기에 쏜 것처럼 미늘깔이 들어가서 몸 안에 남기는 효과는 좀 없었네요. 그러면 오츠랑 가죽 찰갑에 요 철촉도 한번 쏴볼까요? 번외로 한번 타격해 보겠습니다. 골촉형 철촉입니다. 쏩니다. 이것도 딱 여기 촉 길이만큼 들어갔죠. 39.5mm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이 철촉도 뭐 길면 더 잘 뚫을 수도 있겠네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날을 다 세운 뼈촉은 철촉급이란 뜻입니다. 값이 싼데도 이력도 괜찮고 나쁘지 않네요. 날이 모두 선 골촉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51.61mm거든요. 이번에 써볼 건 뭐냐면 장수입니다. 철갑을 입은 돼지고기 관역이죠. 과연 이 골촉 화살, 이거 날을 다 세운 게 성능이 되게 좋았죠. 적군의 장수도 눕힐 수 있을까요? 확실히 철갑을 입을 경우에는 보셨던 것처럼 촉이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이 골촉의 조각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장수들은 골촉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좋은 무기인 철촉으로 상대를 하는 게 좋겠고, 그 철촉을 잘 날리려면 역시 이런 목궁보다는 각궁이 조금 더 좋겠네요. 고가치 표적이니까 좋은 무기 써야죠. 이런 철 갑옷 같은 경우는 뭐 목궁이나 골촉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잔뜩 화가 난 적장에게 죽을 일만 남았네요. 오칠한 가죽 갑옷을 입은 고기를 뼈촉으로 쐈을 때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을 세운 뼈촉은 가죽 갑옷을 완전히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갑철이 두 겹으로 겹쳐지는 지점도 완벽하게 관통이 가능했습니다. 저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18명의 가야 궁병대를 적당한 이상적인 무기 조합으로 편제했습니다. 대부분의 목궁 사수들에게는 값싼 골촉을 지급을 하였고, 그리고 일부 정예 사수에게는 강한 목궁과 철촉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그게 접니다. 이건 창원 다오리 출토 180cm가 넘는 아주 강력한 졸참나무 장궁이고, 똑같이 삼국시대 이 시기쯤에 쓰였던 날카로운 철촉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30m 앞에 신라 정찰대와 마주를 한 걸까요? 갑옷을 입은 장수 1명, 그냥 삼배옷을 입은 병사 2명, 그리고 가죽 갑옷을 입은 병사와 경주 월성 출토 소나무 방패를 장비한 일반 병사가 보입니다. 자, 화살 들어! 활 들어! 쏴!
자, 사격이 끝났습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죠. 일단 방어구가 없는 일반 보병들은 확실히 무수히 날아오는 골촉의 화망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이 방패, 실제로 경주 월성 해자 출투품과 같은 수준, 같은 사이즈거든요. 그냥 무자비하게 뚫어버렸고 뒤쪽도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패 2점 중에 한 점은 여기 손잡이가 달려있거든요. 손 다칠 수도 있었겠습니다. 방패가 쪼개지다 보니 노출되는 부위에 그대로 뼈 화살촉을 맞고 운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피갑, 이 오치를 한 가죽 갑옷도 웬만큼 다 뚫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촉들이 다 들어가 있죠. 찰갑의 한 겹 혹은 2겹 부분을 모두 잘 뚫어줬습니다. 이런 가죽 갑옷을 입은 병사도 확실히 이 골촉의 사격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확실히 이런 철갑을 두른 장수는 좀 얘기가 달랐죠. 모든 골촉들이 다 철갑을 뚫지 못하고 그냥 부러져 버리면서 갑옷이 화살을 튕겨냈습니다. 이 철갑을 두른 장수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조준 사격으로 들어가는 철촉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철촉 부분들은 다 들어갔어요. 능형수도 빼보면 2겹을 뚫고 이게 다 들어갔죠. 이것이 철의 나라 가야가 사실상 뼈 화살 쪽 골촉을 대량으로 운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하이-로우 믹스 전략이죠. 값비싸고 위력적인 철촉은 훈련된 소수 정예에게 맡겨 적의 장수와 중장갑을 뚫어버리는 하이 전력으로 쓰고, 가공이 쉬워 공장에서 찍어내든 양산할 수 있는 뼈 화살촉은 다수의 보병에게 쥐어주어 무자비한 활용망을 구축하는 로우 전력으로 쓴 겁니다. 가야는 단순히 철을 많이 캔 그런 자원 부국이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전술적으로 극대화해야 하는지 그 법칙을 뼛속까지 꿰뚫고 있던 진정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삼국시대 유적에서는 각궁의 핵심 부속품인 뼈고자 유물들이 엄연히 출토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지금과 확연히 다르죠. 제대로 된 이 삼국시대의 각궁, 아무래도 이 훌륭한 가야 궁병대가 갖추어야 될 다음 목표인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오늘 우리 가야 궁병대 화력 보셨죠? 어떻게 네. 좀 고용할 수 있을까요? 최고입니다. 아, 네. 드디어 우리 국립기관이 사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모릅니다. 네. 대신 경주연구소에서 방패 복원하자고 하면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려면은 이제 예산이 아니라, 그쵸, 이 전쟁 기술자들 시급을 많이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각궁을 만들어 올 테니까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삼국시대 각궁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해보시죠. 좋습니다.